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 항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서 가지고 싶은 것도 딱히 간절히 바라던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 후 그냥 자연스레 생길 것 같던 아이가 안 생겼어요. 처음 1년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겠지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 그때서야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에 방문했어요. 산정검사를 진행하고 충격적으로 결과를 들은 것은 양쪽 나팔관 폐쇄였습니다. 그로 인해 배란이 되지 않고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결론이었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거랑 아이를 안 가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고 하니 점점 임신에 집착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었지만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 다 갖는 임신이 안 된다니. 아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니. 씨가 귀한 집도 아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지? 참나, 기가 막힌다 내가. 죄송해요. 그래도 요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시술에 따라다녀야 하냔 말이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누구 탓이면 어때요? 어차피 부부인데 전 괜찮으니까 너무 이 사람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뜩이나 우리보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미안해서 이 사람한테 더 눈치 보이니까 그만 좀 하세요. 처음엔 남편이 이렇게 실드도 쳐주고 괜찮다고 하였어요. 덕분에 조금의 용기를 얻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였죠. 어느 누가 시험관 해야 하는 며느리를 좋아할까 싶어 그냥 꿋꿋이 참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다 보니 몸이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살도 찌고 호르몬제를 이용하다 보니 감정 변화도 들쑥날쑥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날도 많았고 제가 점점 살이 찌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더욱더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애 들어섰냐? 아니 살이 왜 이렇게 찌는 거니 너는? 애도 없는데 살이 찌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살 좀 빼라. 이게 약 쓰는 것 때문에 의사들도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제 뜻대로 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샌 식이 조절하고 있어요. 약 같은 소리.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며느리도 시험관인지 뭔지 하는데 얼마나 날씬한 줄 아니? 똑같이 약 쓰고 해도 너같이 살찌면 애 안 들어서. 알겠니?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줘야 해. 하여튼 전부가 다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애초에 우리 아들 같은 애는 너한테 감지덕지였지. 산정검사를 미리 시켰어야 했는데 뒤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말. 가뜩이나 시험관도 힘든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런 소리를 들어야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시험관을 1차, 2차, 3차 진행함에 있어 반복되는 착상 실패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고 우울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까지 해서 늘 기대를 해봤지만 번번이 임신 테스트기 한 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오는 좌절감은 정말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남편도 처음 한두 번은 엄청 위로를 해주었지만 시험관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많이 지친 기색이더라고요. 꼭 시험관을 해야겠냐며 오히려 애 없이 살자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안 됐어. 벌써 4번째인데 이제 약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와주기는 하는 걸까? 아, 꼭 해야겠어.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 난 아이 없어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야 옛날 분이시니 아이에 집착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그냥 요즘 같은 세상에 알콩달콩 살아도 되지 않아?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닮은 아이 꼭 낳아주고 싶어. 이렇게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아이가 와주지 않을까? 절대 이대로 포기 못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수치스럽다고 병원에서도. 그만하고 싶다 진짜. 당신이 나보다 힘들어? 정말 너무한다. 아무리 내 탓으로 시험관을 한다지만 다독여주진 못할 망정 자기 힘들다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아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니?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내 마음 너무 몰라. 아이 없이 살자는 남편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날 남편한테 오히려 신경질을 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 가는 부부 사이마저도 참 갈라놓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화만 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러 백화점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기분도 꿀꿀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밖에서 불러주니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그때 바로 앞 테이블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젊은 여성과 함께 말이죠. 살짝 보니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인사를 드릴까 하다 앞에 앉은 여성분과 열띤 이야기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해야겠다 싶어 앉아있는데 반대편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정말 기함하게 되었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그렇게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 집은 어때? 요즘에도 아저씨가 돈 많이 줘? 그래도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너무 고마워. 아마 엄마가 그 집으로 재혼 안 했으면 우리 아직까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었겠지? 당연하지. 내가 그 양반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데. 성격도 불같아서. 그리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내 딸도 이렇게 간간히 볼까 말까 하는데 속상해. 그래도 그 집 아들놈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젊은 나이에 행시 패스해서 앞길 창창이 열렸겠다. 아주 바깥 양반이 아들만 보면 입이 찢어진다 찢어져. 얼굴도 잘났지. 성격도 좋지. 직업도 좋지.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미련해가지고. 어디 이런 집에 시집 오기가 쉬워? 집까짓게? 말해보아니 입 아프다. 애도 못 낳는다며. 무슨 꼴이야 그게? 어쨌든 아깝다 진짜. 그 부인 자리가 너무 별로네 정말. 엄마도 신경 쓰이겠다. 그래도 내가 네 아빠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게 다행이지. 혼인신고 했어 봐. 이런 자리에 시집이라도 올 수 있었겠어?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 한 거야. 네 아빠 능력 하나도 없잖니? 에휴, 한심해. 그리고 일찍 저 세상이나 가고.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사는 남편은 내가 홀몸인 줄 알잖니. 나중에 아주 좋겠어.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알겠지? 제 앞 테이블에서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수다를 떨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새 어머니였거든요. 남편이 중학생 때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했고 그때부터 남편을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어머님은 초혼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어머님은 초혼이 아니라 사실 재혼이고 딸까지 숨겨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마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만 낳았다가 집을 나오신 것 같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큰 비밀이라 사실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거 내가 굳이 이걸 들어서 마음만 심란했거든요. 그때까진 그냥 소름이 돋지만 뭐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어요. 사정 없는 사람 있나 싶기도 했고 이 얘기를 들춰내서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얘, 뭘 그렇게 듣고 있어? 우리 얼른 가자. 디저트 카페 내가 알아놓은 데 있거든? 이제 일어나서 슬슬 가보자. 기막혀.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어떻게 참.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네. 밥 잘못 먹었니? 얼른 가자. 늦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래, 우리 맛있는 디저트나 먹자. 먹고 다 훌훌 털어버려야지. 안 그래? 그렇게 친구와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낮에 시어머니를 마주쳤던 일들이 맴돌았지만 애써 잊으려고 했고 이걸 빌미로 시어머니 약점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속상하게도 그렇게 저를 쥐잡듯이 잡아대더라고요. 꼭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너 안 됐다며? 진짜 결혼 전에 다 검사를 시켰어야 했는데 내 탓이지. 어쩜 너 다른 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시험관도 1차 만에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너만 안 되니? 너 하자 아니야? 어머님, 하자라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세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하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사실 그렇다. 우리 아들 아이가 너같이 하자 있는 내 몸에서 큰다는 것도 지금으로선 찝찝해. 알아?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닌데 애가 안 들어서면 분명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병원을 다니는데 돈만 내버리고 소득이 없어. 어머님이 돈 보태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말하지 마세요. 저도 참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그 막말 진짜 지겹네요. 당신 그만 못해? 진짜 요새 왜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 언성을 높여?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 같은데 그냥 걱정해 주시나 보다 하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 돼? 마음 좀 곱게 써. 당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최대한 여유를 가져봐. 당신도 똑같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은 막말이 아니고 내가 말한 건 크게 잘못한 건가 보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잘하라고. 나 키워주신 분이야. 그런 분한테 이렇게 대드는 건 아니지.
그만하자.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무엇을 위해 홀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 아이가 안 생기니 정말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아이를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정말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5번째 실수를 했을 때 희미하게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됐구나 싶었죠. 너무 좋아 남편에게 알렸고, 아이 없이 살자던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장에 시댁에 전화도 넣었고, 아이가 없이 살자고 했던 남편이지만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정말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이 너무 좋아했던 남편이었어요. 고마워 진짜. 고생했어. 2줄이라니. 우리 그럼 아이 생긴 거야? 진짜 와 믿기지가 않네. 너무 고마워. 잘할게. 아니야. 자기도 고생했지. 아,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기쁘다 정말. 자기도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했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넣어야지.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애기 들어섰다면. 엄마도 이제 마음 많이 풀리셨을 거야. 이제 자기 임신했으니 막말도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꽃길만 걸으면 된다 이거야.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여기까지 꾹 참고 달려온 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면서 없이 살자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미안했고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늘 말이 없으신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냥 축하한다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때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놀라 병원에 가보니 화학적 유산이라고 했어요. 초기 착상 후 이렇게 간혹 화학적 유산이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임신이 안 됐을 때보다도 더 실망스럽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더 자책감이 들었고 남편과 시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제 하자 있다고 했지? 임신하면 뭐해? 다 흘려보내는 걸. 그렇게 난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참나, 어떻게 가진 귀한 아이인데 흘려보내길.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너 이 집에 붙어있고 싶니? 그만해요. 새아기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지금 누구보다 힘든 게 새아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 말이 틀렸어요? 당신도 얼마나 아이 기다렸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죠. 너무하세요 정말.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마음 아픈 말만 골라 하시냐고요. 간신히 처음으로 착상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론 12주 이전에 유산된 건 산모 탓이 아니라는데. 왜 산모 탓이 아니야? 너 탓이지? 그렇게 정신승리 하고 싶니? 애 안 들어서는 것도, 애 흘려보낸 것도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는데도 남편도 지쳤는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진짜 실망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외로워졌죠. 내가 이 사람을 놔줘야 하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 정말 굳이 내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해주냐고까지 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말해. 이혼해줄게. 어머님 하신 말씀 틀린 것도 아니지 뭐.
나도 이대로 살기 힘들어. 당신도 지쳐 보이고. 어머님 막말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나한테 쏟아붓는 거 보면서 당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기가 더 힘들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무슨 말이 그래? 나도 지쳐서 그래. 이혼은 무슨? 아이 안 생긴다고 이혼하는 게 말이 돼? 아이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은 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당신도 이제 지겹다고 대놓고 얘기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표정도 견디기 힘들어. 아,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일단 몸이랑 마음 좀 추슬러.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너 정신 건강도 중요해.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사랑한다기보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이혼남으로 살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주, 2주를 폐인처럼 지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운동도 끊고 다시 활력을 되찾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변 시험관 엄마들이 10차, 14차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부터 장기간전이다 라고 멘토를 부여잡았죠. 건강한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일단 꾸준한 멘털 관리를 위해 힘을 썼어요. 그래도 요새 많이 체력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꽤 차수도 오래됐는데 힘을 잃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늦게 오는 거랍니다. 발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다스리는 게 환자분한테도 참 좋은 일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조금 힘이 나네요.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죠, 우리 아기. 그러니까 잘 기다려 봐야죠. 가족보다도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가장 크게 와닿던 말이 아이 발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 아기 너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하며 힘을 내서 시험관 시술에 박차를 가했어요. 6번째, 7번째 줄줄이 실패.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고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좌절보다는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다달이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었기에 정말 장기전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니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죠. 반복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대망의 10번째, 드디어 전 임신에 성공했어요. 지난번 화학적 유산을 겪었던 터라 이번엔 남편에게조차 말하기 두려웠고 마냥 기쁘다기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안정을 하고 지냈어요. 대망의 12주가 지나고 안정기가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이제 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심장 소리도 우렁차고 아기 집 크기도 너무 좋고요. 지금부터는 유산 확률도 떨어지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출산병원으로 서류 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오늘 가족들한테 임신 공개할 생각에 너무 설렜네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임신 공개를 할 준비로 부풀어 있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고 이제부턴 유산 확률이 확 떨어졌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말이죠. 10번째 시험관 시술 성공 후 시댁에 먼저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웬 만상녀와 장어를 먹고 있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동네 뭐 아시는 분인가 해서 어머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기색도 없으셨고 저를 보자마자 이젠 넌 끝이다 하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이 말이죠. 아, 참. 네가 웬일이냐? 말도 없이. 뭐니 표정 딱 보아하니? 또 우울해 보이네. 또 안 됐냐? 네가 그렇지. 이제 임신 고생 안 해도 된다. 다 해결했어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내 손주 볼 줄 알았냐? 네가 이제 이 집안에서 빠져주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빠져달라뇨. 알아듣게 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누구시길래? 어머, 이 여자, 기막혀. 어머님 옆에서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애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삭배를 보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의 남편 외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저런 웃음, 모든 게 다 딱딱 끼어 맞춰지더라고요. 전 그 길로 인터넷에서 이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세게 도장을 찍고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설레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시어머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다 꾸미고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가 빠져야지. 이 천한 집구석에서. 시엄마는 초혼이라고 숨기고 시집와서 지 딸을 며느리로 둔갑시켜 데리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편이란 놈은 그 딸 임신시켜서 나 몰래 애 낳을 생각까지 해. 진짜 천박해서 말이 안 나온다. 완전 TV 출연감이야 이건. 너,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 네 새엄마 친딸인 거 알고 있니? 다 네 엄마 계략에 노란한 거야. 알아?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딸이 있다니? 난 그냥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을 뿐인데. 어차피 너한테 애기 보긴 글렀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발상이 머리에서 나오냐? 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어떻게 그런 발상이 머리에서 나오냐고. 진짜 징그럽다고. 야, 됐고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챙겨놔라. 유책 배우자는 너니까. 알겠어? 뭐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랑 너랑 피는 안 섞였으니까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왜? 난 우리 아기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이딴 집에서 우리 귀한 아기 크게 할 수 없어. 알겠니? 법원에서 보자. 너랑은 끝이니까. 애기라니? 너 임신했어? 아니 그런 말 없었잖아. 너 계속 실패만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거야?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딸이라니.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아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참나. 혹시 너 내 뒤 캐고 다녔니? 이게 하다하다 시엠이 뒤까지 캐고 다녀? 이것이 진짜? 저기요. 잘난 그 주둥이로 말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게 앞뒤 사방 뚫린 데선 입조심을 하셨어야지. 다 큰 백화점에서 우리 딸. 참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데써요. 그걸 제가 들어버렸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죠?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고 그 딸 또한 입이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랬는지 배가 아프다며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설사 남편이 저와 이혼할 생각까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었어요.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았나 싶은 생각과 시어머니와 만삭녀, 즉 그 딸, 그리고 남편 이 셋을 보고 있으니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며 역겨웠어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외도 사실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에 대해 낱낱이 증언해야 했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정말 멘털을 쥐어잡고 다스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를 속여요? 아니, 우리 집을 기만해? 지금 모든 거 속이고 다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예요? 애초에 이런 목적이었어. 당신 딸한테 내 갖게 한 것도 우리 집 재산 당신 손주한테 물려주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런 거겠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도 좋다며. 우리 딸 임신만 하면 이혼할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어차피 너희 피도 안 섞인 남남지간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둘이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지. 저것이랑 빨리 이혼하고 잘 살면 된다고. 아, 말도 안 돼. 내가 돌았지. 당신 말을 듣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 나 철저히 당신한테 속았어. 알아?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애 가진 우리 딸 배 아파서 병원 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질 때니? 네 핏줄인데 그럴 거야? 내 핏줄이든 말든 인정 못해. 난 속았어. 당신한테 철저히 속았다고. 그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야. 알겠어? 그래도 너도 동조했잖아. 사실은 아이 갖고 싶어서 내 말에 따른 거 아니니? 어디서 이게 나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싸움이 났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게 쳐다보더라고요. 결론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확실하였기 때문에 남편 집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하라는 결정이 떨어졌고요. 제가 친권, 양육권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어찌됐건 제 남편의 혼외자를 가진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본인 딸이 상간녀가 되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는 없었죠. 시어머니의 딸조차도 저에게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전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 멘토를 다스렸죠. 시어머니의 욕심은 파국을 맞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동안 속은 것에 대한 붕괴로 인해 아버님도 이번 일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딸은 그날 충격을 받아 조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진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죠. 이번 일에 있어서 시아버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모든 걸 방관한 것도 시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너 그동안 힘든 것도 몰라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뭐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당해낼 수 있나요? 그냥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찾지 마세요. 사실 아버님 이렇게 만나는 것도 불편하네요. 남편 그리고 아버님 또 그 여자 다 안 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아, 혹시 아이 태어나면 보여라도 줄 수 있니?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내가 용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니요, 죄송해요. 아버님 남편 절대 아이 볼 자격 안 되세요. 아시잖아요. 저 혼자 끙끙거리며 노력해서 가진 거.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어떻게든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에휴, 나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뭐. 미안하다.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아버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간간히 아이 때문에 연락을 했다며 계속 집착을 했고 전 만나길 철저히 거부하였어요. 정이 털릴 대로 털린 터라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가 본인의 딸은 자식을 잃었다며 저를 원망하며 욕을 하였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했던 짓 그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의 최후라고 생각했고 애초부터 거짓된 삶을 시작했으니 끝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겠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가 있나 싶어요. 하긴 여기에 노란한 남편 또한 어리석고 소름 돋긴 마찬가지지만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 너 때문에 아이 잃었어.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더라도 조선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필 이때 애가 들어섰니? 네 애가 세상을 떠났어야지. 왜 우리 딸이 힘들게 희생해야 하냐고. 너만 아니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알콩달콩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감히 네가 망쳐? 니까짓 게? 용서 안 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한테 용서받고 싶은 맘 일체 없고요. 여기저기 소송 비용이랑 위자료 비용이나 준비하셔요. 당신 딸 그렇게 된 거 내 탓이 아니라 당신 욕심 탓이니까.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원래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말이지 소름 돋고 짐승 같은 아줌마. 정말 진절머리나.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집도 다 이사를 했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간청하고 빌었지만 절대적으로 마음이 돌아서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어찌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지 요즘엔 아이 재롱 보는 맛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 기쁨,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아직 아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면접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법으로서 보여주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후회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하지만 정말 코웃음만 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힘들게 가진 만큼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비록 남편도 없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충분히 좋은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며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위대하니까요.
다행히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아이가 조금 크면 원래 다녔던 회사에 복직도 할 예정이라 아이 하나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삭막한 세상에 제 아들이 제가 살기 위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네요. 여러분들도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도 일어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 더욱더 용기가 생겨요. 싱글맘의 삶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과 함께 뒷산에 잠시 올라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상에 올라서니 넓게 뚫린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도 함께 날려보냈어요. 이제서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길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앞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가 되었고 더 이상 엮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부모님께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며 저를 집으로 들여보내려던 순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문제였죠. 저희가 당했던 만큼 그 사람들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남편과 결혼 5년차 때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반대로 형님은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셋째까지 임신을 했으니 저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거기에다가 시모는 저와 형님을 너무 비교하셔서 웬만한 모임은 참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모두가 기분 좋게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다가 끝에선 결국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모의 불만은 끝이 없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 남편까지 얹었으니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5년 동안 유지하게 되니 더 이상은 힘들겠더라고요. 시모는 말끝마다 송기한 집에 와서 애도 못 낳았다고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모의 말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이혼 얘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그만큼 저도 지쳐있는 상태였죠.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는 그렇게 할 말이 없니? 내가 애도 못 낳는다고 면박 줘서 기분 나빠 대드는 거야? 큰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정작 작은 며느리는 평생 자기 자식 얼굴 한번 구경도 못 해볼 것 같아. 그게 마음 아파서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꼴랑 5년 살아놓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보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얼굴 볼 때마다 애를 못 가진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저도 형님처럼 아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힘들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시면 그만큼 저도 힘들고 많이 서운해요. 그러니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잖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어? 당신이 힘든 만큼 우리도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어? 형은 정말 좋겠어.
자식이 셋이나 되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다. 나는 평생 내 자식 품에 안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모와 대화를 하던 도중 대화를 끼어든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저보다 시모의 편에 서서 전부 다 제 책임이라며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어요. 결국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집으로 가는 동안 잡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네요. 저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시부모님은 임신을 한 형님뿐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서러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려 확인을 해보니 형님이 보낸 문자였어요. 동서, 나야. 아까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 걸 받아들여야지. 나는 계획에도 없던 아이라 지금도 당황스럽다니까. 내 나이도 있는데 애를 낳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딱 둘째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우리 부부가 워낙 금술이 좋은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 오늘 들어가면 내가 먹던 보약 택배로 보낼 테니까 먹어봐. 나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부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 임신됐으니까. 꾸준하게 복용한 뒤에 임신 계획 다시 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보내게 될 보약 어머님한텐 비밀로 해야 돼. 그거 나한테만 몰래 준 거라서 동서가 받아 먹었다고 하면 집안 난리 날 거야. 그 안약 꽤 비싼 돈 주고 달인 걸로 알고 있어. 임신이 나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있겠니? 이런 거 또 동서는 안 줬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 형님의 문자의 내용은 결국 본인 자랑하려고 보낸 거였고 며칠 뒤 형님이 먹다 남긴 한약이 도착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전부 다 버리고 싶었지만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라 조금이라도 확률이 보장된다면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한약 한 채를 들어 가위로 살짝 잘라낸 다음 들이키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였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신 시모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들고 있던 한약과 옆에 놓인 상자를 확인하시더니 형님에게 주었던 한약인 걸 확인하게 된 순간 전부 먹지 않고 저에게 줬다는 거에 대해 기분이 나쁘셨는지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한약을 들고 있던 제 손을 시모의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한약이 제 손에 들어왔는지 전후사정 들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확인하고 판단하신 시모의 행동은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뭘 물어봐? 안 봐도 PDO잖아. 네가 임신이 하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이거 먹는다고 5년 동안 가지지 못했던 아이가 덜컥 생기기라도 할 줄 알았어? 큰애가 몸에 맞았다고 체질에 맞춰서 달인 한약을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입에 털어넣으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아?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다려서 너한테 줬겠지. 그건 그냥 출산 직후 몸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몸 건강하라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약재들만 모아서 달인 거야. 내 고생도 함께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출산도 하지 않은 네가 뭐 이쁘다고 힘들게 만든 한약을 입에 털어넣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하는 행동들이 전부 이뻐 보이고 저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 이런 거 지어주시는 것도 당연히 싫으셨겠죠.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제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해주시겠어요?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뭐하러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하겠어? 큰 며느리 봐봐라. 얼마나 마음이 넓냐?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네. 임신하는 것도 너 눈치 보여서 이제는 자랑도 못하니 한약이라도 줘야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준 거구먼. 이왕 이렇게 된 거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거라. 그리고 이번에 큰애 출산하면 가서 가사일 좀 도와주거라. 내가 여기까지 아무 이유 없이 왔겠니? 가족이니까 일손 좀 도와주라는 거야. 애가 셋인데 얼마나 바쁘겠어? 집안일 하나 손도 못 댈 거 아니야. 집에서 하는 것 없이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는 네가 한약도 먹었으니 이참에 도와주면 좋잖아. 왜? 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잠만 자고 때 되면 밥만 축 내고 싶은 거니? 왜 대답이 없어? 아직 형님 출산날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분 좋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로 생활비 보태고 있다고요. 집안 살림도 남편 손 안 가게 신경 쓰고 있고요. 절대 놀고 먹지 않아요. 하실 말씀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기분으로 계속해서 어머님과 마주하면 안 좋은 모습만 더 보일 거 아니에요.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쁜 모습 하나 없다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머리가 지끈거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집에서 자기 전화 안 받았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냐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수화기를 통해 소리를 질렀고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네요.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머리 숙여. 내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뭘 잘했다고 고개를 쳐들고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일하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부터 내시면 그걸 듣고 있던 나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제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냐? 그럴 거면 그냥 정규직 알아보고 밖에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당신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 전부 아까우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 정말 웃긴다. 누구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건데? 당신이 빠뜨린 물건 있다고 가지고 오라는 말에 집에 들렀다가 나왔는데 차 트렁크에 넣으라고 해놓고 당신은 어떻게 했어? 그 자리에서 바로 후진 기어넣고 엑셀 밟지 않았어? 그래서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골절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면서 몇 번이나 위로해 줬었지만 형님이 셋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버린 상태였죠.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은 저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눈물을 쏟아내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 놀라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그동안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며 더 이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빠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퇴근하면 바로 튀어오라는 말을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눈치를 살피면서 들어왔고 그때부터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럴 수 있나?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 걸 알면 같이 아파해주고 사부인이 상처되는 말들을 했어도 자네가 가은이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똑같이 내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발악하는 겐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같이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장인 어른께서 하신 말씀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은이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참아오지 않았나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상처되는 말을 계속 뱉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한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임신 계획도 없는데 셋째를 가졌다고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정작 저희는 지금까지 우울해하면서 매일을 괴로워했다고요. 그럼 반대로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은이만 아픈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혼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거예요?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은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는 게 서로의 아픔이 덜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모진말 했던 거고 그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서로가 잘 아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은이와의 인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아픔을 주지 않는 방법인 것 같네요. 저는 지금의 결정 번복할 일 전혀 없으니 조만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래도 계속해서 결혼 생활 끌고 가봤자 좋아질 수 없는다는 거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서로가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출근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안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흐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친정에 가져갈 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좋지 않은 발목을 주무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또다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괴로운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택시를 잡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시모를 불렀는데 안방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오셨고 그 뒤를 따라 형님이 나오셨네요. 왔냐? 생각보다 일찍 와서 놀랐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연기 좀 했으니 이해해줘라. 우리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인 TV가 고장이 났는지 먹통이라 30분 뒤에 수리기사가 오기로 했거든. 그러니 집 좀 보고 있으라고. 우리는 유명한 산부인과에 진료를 예약해놔서 지금 서둘러 나가봐야 한다. 배고프면 냉장고에 창거리 있으니 대충 때우고 있어라. 민기한테 퇴근하면 여기로 오라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 시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형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받았던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좋지 않은 발목 상태로 쩔뚝거리며 택시 잡아 급하게 달려갔는데, 당연하다는 듯 저를 이용하려는 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얘기했던 TV 수리기사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핸드폰이 문 앞에 떨어져 있었다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확인해보니 떨어진 건 형님 핸드폰이었어요. 수리기사는 곧바로 TV 상태를 점검하더니 퓨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교체를 해주셨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머물러 있어봤자 의미 없다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형님의 핸드폰으로 쉬지 않고 문자 알림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의 핸드폰 들춰보는 거 성격상 싫어하지만 귀에 거슬릴 정도로 쉬지 않고 보내는 문자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만 해보려고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 같은 건 설정해 두지 않으셨는지 곧바로 핸드폰 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문자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들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답장을 주지 않아 답답했는지 이번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형님이 분실한 핸드폰을 다시 돌려준다는 건 저도 공범이 되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다음 기존에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들과 형님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진첩에도 말도 안 될 정도의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수두룩하게 나왔고, 이런 상황들을 아주버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은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엄청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퇴근하고 시댁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서둘러 간단한 짐만 챙기고 다시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에 그동안 형님의 진짜 모습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리고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야식을 사왔었는데 먼저 집으로 돌아갔었다며? 그런데 너희 정말 이혼할 거냐? 내가 아무리 말을 좀 심하게 했어도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어제처럼 급한 일이 있을 때 네가 대신해 줄 수 없잖냐.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어? 내가 앞으로 말 조심하마. 그럼 되는 거지?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하세요? 어제 일도 저는 상상도 못했었다고요.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이랑 이혼하겠다고 얘기까지 전부 끝내놓은 상태예요. 어제 어머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짐 정리 전부 해놨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보다 어머님이 훨씬 더 불쌍하신 것 같으세요. 그건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를 날에 엄청난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되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해달라며 애원하시겠지만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시모에게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의 말들을 뱉었고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시모는 무슨 말이냐며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제가 쥐고 있는 충격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숙려 기간을 끝낸 뒤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유의 몸이 된 순간부터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꿈만 같았어요. 그만큼 남편과의 이혼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터뜨리지 않고 쥐고 있던 물건은 다시 되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 시댁 집안에 돌려주고 싶어 때를 기다렸고 형님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명절날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네요. 떨리는 마음 움켜쥐고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거실에는 재롱잔치하던 형님의 딸과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시던 시부모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설날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시모는 굳은 표정으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형님의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재롱을 부리던 형님의 첫째 딸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모두를 정색하게 만들었어요. 첫째 딸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랑 놀이터에서 맨날 놀아주는 사람이 자기 아빠인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아빠인지 궁금하다며 형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말에 온 가족이 놀란 상태에서 형님이 당황한 듯 쓸데없는 말을 한다며 첫째 딸을 혼내려 하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들어올린 핸드폰을 보게 된 형님이 경악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급하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며 저에게 다가오려 하자 핸드폰 안에 있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충격 진실에 시모는 쓰러지고 말았네요.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내가 그 애들 아빠잖아. 그런데 왜 떳떳하지 못해야 되는 거냐고? 당신 돈 있어? 없잖아.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애들을 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제발 일 좀 하라고. 생활비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예 일도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언제까지 뒤를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러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그땐 우리 인생도 끝장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첫째 앞에 나타날 때 아빠라고 불러달라는 말 좀 하지 마. 내가 아빠인 건 확실한데 그 사실을 왜 숨겨야 하는 건데? 둘째도 내 자식, 셋째도 내 자식이잖아. 우리 그냥 합치면 안 되는 거야?
그 집 잘 살아서 이혼하면 위자료 두둑히 받을 거 아니야.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적당히 치고 빠져야지. 그럼 우리 애들 인생은 어쩌고? 가난에 찌들어 살게 하란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은 나를 완벽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빼돌리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대놓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소문내지 말라는 거야. 예, 그네야. 지금 이건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놔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 재롱 떨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손녀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이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사실을 들고 오겠다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셨던 형님은 아주버님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만들어왔던 거예요. 아주버님의 돈만 보고 접근한 거죠. 아들, 너는 알고 있었어? 지금 이 상황 너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첫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했어요. 저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었으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받아줄 마음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실들을 전부 알면서도 모른 척 한 줄 아세요? 제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몸이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임신 계획을 하기 위해 혼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었고 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에 충격에 빠졌었는데 하필 그날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조금의 기적도 기대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에 혹시라도 의사가 오진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도착한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제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걸 알 수 있었네요. 그 이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제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지냈던 건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모든 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누굴 위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제야 속마음을 털어놔서 죄송해요.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시모는 쓰러지시고 말았고 형님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형님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지 법적인 처벌이 있을 거라며 형님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법적으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저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는지 집에까지 찾아와 용서해달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집에 들어가 며느리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상처되는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오열을 했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태라 뒤도 안 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은 받아줄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오겠다며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함께하길 원하고 있네요. 저는 절대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친 행동을 보이면 경찰에게도 신고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지만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은 온 가족을 줄초상 나게 만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네요.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정말 힘들 테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인데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한심한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인 만큼 성공적인 발판을 만들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시댁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믿기 어려우셨는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주게 되었죠.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의 바른 모습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미 씨 집안에선 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해도 무조건 결혼 허락을 받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영미 씨는 우리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서로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옷이 그게 뭐야? 옷차림만 딱 봐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굳이 허락해 줄 필요는 없잖아? 신경 써서 왔다고 하기엔 옷도 너무 후줄근하고 내 아들이랑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허락해 주지.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고민해 볼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들, 너는 굳이 이 결혼해야 되겠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능력 좋은 집안도 정말 많다. 사랑 하나로만 결혼한다는 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몇 년간 지나봐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될 테고 주변에 자기 마누라보다 능력 좋고 미모도 뛰어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결국 둘이 헤어지는 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굳이 성급할 필요가 있겠어? 둘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고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에 왜 서로가 지금의 자유를 버리고 살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건 먹고 살기 힘들었을 쌍팔년도에나 했던 말들이지. 지금은 혼자 벌어 인생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영미 씨와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 아들, 연애할 때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야.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보다 좀 못 벌면 어때요?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 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서로가 맞는 부분이 많아야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만 보고 쫓아간다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아닌 몇 달 만에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저 혼자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때 돼서 저와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저 혼자가 아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야 뭐 어차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성훈이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엄마 말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결혼은 오빠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이 좋아야 득보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 딱 봐도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 집안이 손해보면서까지 오빠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반대할게. 저희 집안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희 둘의 결혼 후회하시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만나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웬만한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자 한 번 정한 마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들, 우리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집 앞까지 배웅해줘라. 예비 시모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설득시키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저를 택시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을까봐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걱정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좋은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난감해 하셨죠. 능력 없는 아빠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모가 결혼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내 아들과의 결혼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니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둘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어? 일단 내 마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서 그런지 이미 선자리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 영미 씨 집안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선 성훈이가 좀 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랑보다는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금세 시들게 될 테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건데 뭐하러 힘을 빼냐 이거야. 애초부터 서로는 이어질 수 없던 사이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런데도 결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더 이상 좋게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테니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영미 씨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씨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머님 기준에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다면 바로 결혼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걸요. 저희 둘이 살면서 버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결혼을 허락해 줘야 하는 거지? 직장도 별로야. 집안에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린다.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는데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냐고? 지금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거 힘들게 참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디서 착한 척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과 이제 그만 정리해라.
좋게 얘기할 때 하루빨리 내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지금 내 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조금의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만 미련 버리고 너한테 수준 맞는 남자 찾도록 해. 어머님은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저에게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2번 다시 자기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모가 보내는 눈빛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우셨는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저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와 엄마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시모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결혼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처음 뵙긴 했지만 제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네요. 위아래로 대충 훑어보니 역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그쪽 따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인생 좀 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함께 하고 싶다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서 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쪽 아드님이 내 딸과 헤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눠봤는데 만약 결혼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 딸과 결국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2번의 여자는 없을 거라던데요. 제 딸이 그쪽 아드님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 말을 지금 믿어요? 여태 인생 헛살으셨네. 다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꼬리치는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쪽 따님보다 능력 좋고 뛰어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요. 저는 그쪽 따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니 이제 그만 제 아들에게서 떨궈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시모를 보며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집살이는 버티기 힘들 거라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들이나 말투들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해도 양가 집안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결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엄마가 예비 시모를 만났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길래 좀 전에 일들을 설명한 뒤에 둘만 생각해선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죠.
시모는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며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말에 더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변함없는 제 의견에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저 또한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아닌 헤어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헤어졌다는 충격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여행을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둘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커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 둘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서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셔놓고 왜 저한테 수습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한번 결정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니?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무리는 좋게 하고 끝내줬으면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전화 한 통만 넣어봐라. 부탁하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4년을 함께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한순간에 갈라놓게 만드셨잖아요. 서로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 어머니는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었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셨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겠다며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자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어머님의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지는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가 집안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시모가 잡은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건물이길래 당황스러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도착한 시모가 왜 안 들어가냐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견례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지만 일단 시모를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에게 급히 달려가더니 여기가 상견례 장소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를 안내했어요. 시모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뚝배기집이라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음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뚝배기가 놓이게 되었네요. 침묵을 지키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없는 집안과 결혼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속이 쓰려 대접할 마음이 딱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아 뚝배기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거든요. 후줄근한 집안이랑 딱 어울리니 굳이 어울리지도 않는 격식 차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집안이 그쪽 집안보다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없는 집안에 굳이 기름칠 칠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뭐하러 격식을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할 말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또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엄마 성격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세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장소를 뚝배기집에서 하시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선택은 엄마가 하셨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엄마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 물건 제가 찍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너는 엄마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어? 내가 왜 여기에 모이자고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려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 장소를 여기로 청한 거다. 어차피 파투날 건데 돈 아깝게 비싼 곳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 퀵 배달 온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펼쳐진 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게 결국 이런 거였어요? 솔직히 오늘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남은 인생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시는 건 전부 돈이었네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계셨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에 제가 입양하였다는 말을 꺼내게 되시면서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게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진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희영이 너도 입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벌어와서 바친 돈들 결혼할 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걸 우리는 믿고 있었지만 두 분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친자 검사지와 입양기관의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예비 신우는 둘 다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네요. 두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설명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과 목돈을 모아주겠다며 걷어들인 돈들을 이미 전부 다 써버린 빈 통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두 분이 그 사람과 신우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렸을 적부터 입양해서 키웠던 거였어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서류를 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엄청났고 신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그간 벌어온 돈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비 시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워서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 이제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결국 그 사람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두 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두 분과의 인연을 끊어낸 상태이고 저와의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질까봐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아들, 딸을 잃게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던 거였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분들은 현재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라도 달라며 구차하게 애원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은 현재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과거의 일은 일단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